오늘 논문 발표를 하게 된 국제대학원 국제정치학과 남영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글로벌 초국가적 정치통합체의 포괄적 구상입니다. 거시적 담론의 주제이긴 하지만 제가 연구해보고 싶은 분야여서 연방주의와 미국 연방제도 그리고 공공선택론의 이론들을 분석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이 거시적 주제를 최대한 논리적으로 구체화시켜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자,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연구 배경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테러리즘과 핵무기 확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인종민족주의로 인한 분쟁과 그로 인한 인도적 위기, 난민 문제, 세계적인 금융위기, 팬데믹 등은 오늘날 전 인류에게 복합적인 문제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초부터 중국에서 발생한 코비드-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또 최근 미얀마 군사정권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유엔 무용론은 장차 유엔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만드는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해서 집단적 협력과 제도적 장치로서 더 잘 기능하는 정부 간 기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간 기구의 대부분 운영이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의존한 게 사실인데요. 또 국제사회는 그러한 패권국의 존재를 필요로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의 지위는 경제위기, 미국 우선주의, 중국의 군사 경제적 부상 등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고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미국의 패권국으로서의 영향력 감소로 인해서 유엔보다 힘과 영향력을 가진 초국가적 권위체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가 중심주의의 한계로 강대국들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구성에서 볼 수 있듯이 현실주의적 패권적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약소국들은 그런 초국가적 권위체의 수립을 필요로 하면서도 자국 주권의 양도에는 거부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각국의 이런 주권 상실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보다 힘과 영향력을 가진 기구는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논문의 배경이자 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의 연방제도와 연방주의란 시스템에 주목을 했는데요. 연방국가로서의 미국의 탄생과 변화 과정은 국가 중심주의의 한계를 극복한 초국가적 정치통합체 수립의 롤모델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으로부터 독립 당시 미국의 초기 상황이 현 국제 상황과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고요. 또 그 당시 통합체로서의 연합회의의 느슨한 연대적 시스템이요. 지금의 유엔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주권상실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연방제에 기초한 글로벌 초국가적 정치통합체의 수립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 논지를 전개해 보았습니다. 연구 목적입니다. 자, 제 논문에서는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이론 및 이 관점들의 기원을 둔 칸트와 헤겔의 사상을 비교 분석하여 이 두 관점의 주장과 우려를 반영할 수 있는 글로벌 초국가적 정치통합체의 존재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통합기제와 또 초국가적 정치통합체의 정치적 기본 틀로서 연방주의와 그 대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건국 초기 연방제도를 고찰해 보았고요. 세 번째로 공공선택론의 대표적 학자들인 부캐넌과 털록, 또 월슨의 이론들에 기반하여 연방주의 정치체제를 적용할 수 있는 초국가적 정치통합체의 구성과 조직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초국가적 정치통합체 수립 과정에서 유엔이 할 수 있는 역할과 변화 방향에 대해서도 모색해 보았습니다. 글로벌 초국가적 정치통합체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입니다. 자, 서두에서 밝힌 필요성을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두 가지 주요 관점, 즉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이론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자, 먼저 자유주의와 칸트의 연구 평화론입니다. 자유주의 이론은 인간 본성이 근본적으로 선하고 사회 발전이 가능하며 제도들을 통하여 인간의 행동이 수능적으로 되고 완전성을 가지게 된다고 보는데요. 마가렛 교수는 자유주의의 주된 논거가 충돌하는 이익들의 조화 균형을 찾는 것이고 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를 통하여 인간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주의의 기원을 둔 바로 사상은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평화론이란 그의 논문인데요. 칸트는 세계 평화를 위한 기본 전제 조건으로서 모든 국가들이 대의제를 바탕으로 한 공화 정체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전쟁을 폐지하고 영구 평화 정착을 위한 세계 시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로서 국제연맹을 제안했는데요. 전쟁 수단을 궁극적으로 포기하는 자유국가들로 구성된 이 연맹은 회원국들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위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칸트의 영구 평화론은 후일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이념적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최동민 교수는 칸트가 이런 영구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세계공화국이라는 적극적 이념 대신에 국제연맹이라는 소극적 대안을 제시한 것은 바로 그가 개별 국가의 주권은 결국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그의 한계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실주의와 해결의 전쟁론입니다. 현실주의는 국가를 힘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국가이며 이러한 국가들은 무정부적인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의 힘을 강화시키려 한다는 것이 현실주의 이론의 내용입니다. 마가렛 교수는 현실주의자들은 각 국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지만 국가들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상위 정치 통합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국제체제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울러 현실주의자들은 평화주의를 위해서 국제제도보다는 세력균형과 억지를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헤겔은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단순한 공상이나 추상적인 당위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을 합니다. 헤겔은 칸트가 말한 국제연맹을 통한 영구평화 사상은 모든 개별 국가들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러한 국가 사이의 합의란 국가의 주관적 의지에 달린 것이므로 당연히 우연성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고요. 사실 칸트는 주권 국가의 제한 없는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가의 연맹 결성을 통한 궁극적으로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이상을 추구하는데요. 이 국제연맹이 구성원인 국가 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게 만들 법적이고 물리적인 구성력이 없는 한 국가들 사이의 합의의 실천은 오직 각 국가들의 도덕적인 자기 구성력에 달려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두에서 제가 밝힌 대로 유엔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이 사실 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현실주의자들이 지적하는 점들로 인한 현실에서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위 정치 통합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국제체제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주의의 지적을 반영한 새로운 자유주의적 제도와 기구를 탄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자유주의적 제도와 기구는 현 유엔의 문제점을 극복함과 동시에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영향력을 대신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연대와 영향력을 기반으로 한 최고가적 정치 통합체의 탄생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권 국가가 수립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국제정치에서는 국가들에게 질서를 강요할 수 있는 상위의 정치 통합체가 수립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엔을 만들었다면 또 유엔보다 더 강력한 권위를 가진 초국가적 정치 통합체도 국제사회의 필요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주의적 협력을 위한 정부 간 기구들이 세계무역기구나 유럽연합 같은 초국가적 기구로 진화된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 국가들의 합의에 의해서 정치적 주권이 양도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초국가적 정치 통합체의 수립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방주의와 미국 연방제도입니다. 연방주의는 국가 통치 이념으로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 전체의 이익을 내세우는 통합 이념이면서 한편으로는 정반대로 이러한 통합된 권력을 다시 지방정부를 통해 시민 다수의 민의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분권의 장치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방주의를 비교 연구한 바 있는 이호근 교수는요. 정부 조직 형태로서 연방주의는 거대하고 강력한 정부와 아담하고 기능적인 정부의 장점을 모두 취해서 활용하고요.
중앙과 지역 간 공치와 자치를 균형 있게 제도한 시스템이라면서 연방주의의 매력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연구 배경에서도 제가 밝혔듯이 연방주의와 미국 연방제도는 여러 가지 점들 때문에 주요 분석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연방주의라는 시스템이 국가 중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통합기제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유는 독립 초기 13개의 공화국들이 오늘날 유엔과 비슷한 수준의 연대 시기를 거치면서 강력한 상위 정부의 존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는 점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날 미국을 우리는 한 나라로만 인식하고 있지만요. 실은 초기 13개 공화국들이 통합해서 만든 하나의 나라이고요. 그 통합 과정이나 통합의 결과물들, 즉 이중의 권력 분립을 통한 연방 헌법 등이 글로벌 최고가적 정치 통합체의 중요한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한 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에는 연방주의를 실시하는 나라들이 미국을 포함해서 26개국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만큼 치열한 논쟁과 갈등을 겪으면서 통합에 이른 연방국가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라도 미국의 연방제도는 이 논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연방제도와 연방헌법은 신강관계상 지면으로 대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선택론입니다. 공공선택론은 제가 구상하는 글로벌 최고가적 정치 통합체의 구성과 조직화를 위해서 인용한 부분인데요. 저는 공공선택론 중 집단과 집단 행동 등에 관해 연구한 뷰캐넌과 톨록, 또 올슨의 이론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자, 그 이론들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공공선택론의 개념과 기본 가정 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선택 이론은 비시장, 즉 정치 행정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선택론은 공공이란 개념에서 드러나듯이 개인이 아닌 집단 또는 공공이 되었을 때의 의사결정을 의미하고요. 시장이 아닌 비시장, 즉 정치와 행정, 정부에서의 선택과 결정을 탐구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선택론의 기본 가정으로 첫 번째 개인행위의 합리성인데요. 여기에서 합리성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 가운데서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경제학적에서 말하는 합리성과 같은 개념입니다. 또한 공공선택론은 인간 행위의 목표 지향적인 속성에 주목하는데요. 인간은 언제나 보다 나은 미래의 상태, 즉 최대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공공선택론의 연구 대상인 정치나 관료 시스템에 있어 정치인과 관료들의 가장 큰 동기 역시 자신의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입니다. 사회가 각 개인으로 이루어진 집합물에 불과하며 사회현상들은 개인행위의 결과라고 보는데요. 모든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의 기본을 개인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공공선택론은 분석의 기본 단위로서 개인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며 이를 통해 효용을 극대화시키려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개인들의 사익 추구적인 행동 법칙이 공공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집합적 결과의 비합리성입니다. 개별 행위자 수준에서 합리적 선택일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이 집합적으로는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특성을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게임 이론의 한 유형인 재수의 딜레마, 또 공유주의 비극 사례에서 보듯이요. 대표적으로 개별 행위의 선택과 집합적 행위의 결과가 괴리되는 측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공선택론의 발전 과정 및 주요 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선택론에 대한 평가인데요. 경제학을 행정학에 응용한 공공선택론은 행정학의 과학성 제고에 기여를 했고요. 그들이 제시한 처방, 즉 고객과 소비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관리자의 경직성 타파, 또 시민의 행정 참여 확대, 또 행정에 대한 시장성의 도입 등은 지금 행정개혁의 처방에서 자주 채택되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그러나 희생적이고 공익을 추구하거나 직관적 의사결정을 소원하는 인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도 모든 인간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이론만을 위한 인간의 지나친 단순화라는 비판이 있고요. 또 정부의 공공재 생산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은 대부분 분리되어지고 정부활동의 성과를 산술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적임에도 공공재 공급의 분석에 있어서 시장 논리를 직접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집단과 관련된 공공선택론의 주요 이론입니다. 첫 번째는 뷰캐넌과 털록의 비용 극소화 모형입니다. 뷰캐넌과 털록은 1962년에 발간한 국민합의의 분석이란 책에서 이 이론을 발표했는데요. 정치적 결정의 산물인 공공재 생산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사회적 상호의존 비용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정책적 총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적 상호의존 비용은 외부 비용과 의사결정 비용의 합을 의미하는데요. 참여자가 많을수록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결정 지연 등 의사결정 비용이 커지는 반면 그만큼 수능이 확보되고 참여자가 원하는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외부 비용은 작아집니다. 하지만 참여자가 적으면 결정 과정에서 의사결정 비용이 감소할지는 모르나 정책을 집행할 때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외부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개인이나 단체는 그 사회적 상호 의존 비용을 최소로 하는 지점에서 참여자 수를 결정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뷰캐넌과 털록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요.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권화 요소뿐만 아니라 그 집단의 규모 요소도 큰 정치 단위들보다는 오히려 작은 정치 단위들로 구성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집단 내 동질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권화되고 소규모화된 후에도 남게 되는 외부 효과가 압도적으로 중요할 때는 집합적 활동을 큰 단위로 조직하는 것이 정당하고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큰 집단 내에서도 그 의사결정을 하는 동의에 요구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낮아지면 이러한 의사결정 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맨슈 올슨의 집단행동의 논리입니다. 올슨의 집단행동 논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집단의 규모와 유지 사이의 상관관계인데요. 대규모 집단과 소규모 집단 모두 공공재 획득을 목표로 활동하나 소규모 집단일수록 개별 회원들에게 공공재 획득의 매력을 강하게 호소할 수 있고 필요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올슨에 따르면 대규모 집단의 경우 소규모 집단에 비해서 집단 유지의 가능성이 작은데요. 이유는 대규모 집단 내에 더욱더 많은 수의 무임 승차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올슨은 이런 문제들의 해결 방안으로서 기존의 개별적이고 선택적인 유인 주장 외에도 포괄적인 조직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한 이익 집단이 포괄적이면 포괄적일수록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추구했던 비효율적 정책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의 더 많은 부분을 그들 자신이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부 효과의 내재화는요, 이익 집단이 포함하는 인구나 다른 자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같이 증가합니다. 보통은 이런 포괄적 조직 구조는 한국이나 일본의 재벌 구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조직들이 전체 경제의 축소판으로서 각각의 구성 기업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미칠 영향까지도 고려하도록 만들게 되어 외부 효과를 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회의 다양성을 보다 작은 조직체 안으로 축소 복사하는 것이 바로 이 포괄적 조직인데요. 즉 대집단 상황에서의 집단 행정 문제를 소집단 상황으로 전환함으로써 소집단의 여러 가지 이점들, 즉 협조에 대한 사회적 압력, 구성원 간의 공동체 의식, 협상 가능성, 그리고 무임승차 행위 예방 등 이런 이점들이 작용하여 그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연합입니다. 이 장에서는 국제연합의 문제점만 간단히 살펴보고 그 수립 과정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역할과 변화 방향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국제연합의 문제점입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엔은 많은 개혁 노력을 한 게 사실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점의 근본적인 배경은 유엔이 제2차 세계대전 후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차지하고 있는 승정국들의 주도하에 탄생한 것은 물론 느슨한 연대를 가진 국가연합체 수준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졌다는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유엔 부담금의 기본 틀과 관련해서 유엔 기구의 대표성과 효율성 사이에 갈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전보장이사의 거부권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상임이사국이 큰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과연 이들이 지금 늘어나는 회원국들에 대해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또 독일과 일본은 유엔 예산의 약 20%를 담당하는데도 상임이사국에 가입하지 못하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간 관계만을 고려했던 기존의 집단 안전보장 체계로는 지금같이 많은 테러 단체들이 등장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안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유엔은 냉전 시대에는 강대국들의 갈등과 대립으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또 탈냉전 시대에도 패권국인 미국의 헤게모니에 좌우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엔 산하 기구들이 기능과 역할이 중복됨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6장 글로벌 초국가적 정치통합체의 포괄적 구성입니다. 6장에서는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보았던 분석 도구들을 이용하여 글로벌 초국가적 정치통합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상해 보았는데요. 앞서 설명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들은 가급적 줄여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초국가적 정치통합체는 현재 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주권을 양도받아 그들 위에 세워진 옥상옥의 국가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국가들의 주권적 권리를 충분히 인정하는 바탕 위에 세워져서 집권화와 분권화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권위를 유지하며 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초국가적 정치통합체의 정치체제는 연방주의와 그 중에서도 미국식 연방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여러 경제 위기와 팬데믹 등을 거치면서 연방주의의 권한과 영향력이 너무 강해져 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구상하는 모델은 지금의 미국이 아닌 집권과 분권, 중앙과 지방의 공치와 자치를 균형 있게 제도화하였다고 평가받는 초기 미국식 연방제도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글로벌 초국가적 정치통합체의 구성과 조직화 방안인데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뷰캐넌과 털록, 올슨의 공공선택 이론을 글로벌 초국가적 정치통합체의 구성과 조직화 방안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 내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뷰캐넌과 털록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요. 분권화 요소뿐만 아니라 규모 요소도 집합적 활동이 큰 정치들 단위보다는 오히려 작은 정치 단위들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주의를 기본 정치체제로 하고자 하는 글로벌 초국가적 정치통합체에 있어 분권화 요소는 충족이 되지만요. 집합적 활동 규모가 거대한 지구적 차원의 조직이다 보니 의사결정 비용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뷰캐넌과 털록은 분권화되고 소규모화된 후에도 남게 되는 외부 효과가 압도적으로 중요할 때는 집합적 활동을 큰 단위로 조직하는 것이 정당화되며 또한 큰 집단 내에서도 동의에 요구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낮아지면 이러한 의사결정 비용은 감소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초국가적 정치통합체의 구성 단위를 193개 유엔 회원국이 아닌 지역별로 대표성을 가진 지역통합기구들로 구성하고 그 지역통합기구들이 EU를 모델로 동질성을 확보해 나간다면 규모 확대로 가져올 비용의 증가분은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집단 유지에 관한 올슨은 대규모 집단 내에서 많은 수의 무임 승차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집단 내의 의사합의를 이끌어내는 장치가 없는 경우 무임 승차 가능성은 더욱 증대해서 소규모 집단에 비해 집단 유지의 가능성이 적다고 보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무임 승차나 지대추구 같은 외부 효과를 내재할 수 있는 포괄적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초국가적 정치통합체의 기본틀인 연방제의 회원국은 현재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아닌 그 회원국들을 소집단하여 만들어진 포괄적 조직들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요.
그런 포괄적 조직과 유사한 조직들이 바로 정치, 경제적으로 세계 곳곳에 형성되어 있는 지역 통합 기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초국가적 정치 통합체의 기본 구성단위입니다. 글로벌 초국가적 정치 통합체 수립 과정에서 지역 통합 기구를 강조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이유들로 글로벌 초국가적 정치 통합체의 기본 틀인 연방제의 구성 단위는 현재 유엔 회원국들이 아닌 그 회원국들을 소집단하여 만들어진 포괄적 조직들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지역 통합 기구들을 조사를 해서 가장 최근에 설립된 지역 통합 기구들까지 이 표에 담아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통합 기구로서 EU가 현재까지 거쳐온 통합 과정 및 향후 경제 공동체로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은 여타 지역들의 통합 과정에서 좋은 선례이자 글로벌 초국가적 정치 통합체의 수립에 있어서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뷰캐넌과 털럭은 이러한 집단 간 이질성의 문제로 집합적 활동 범위를 더욱 급격하게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경제 공동체로서의 한계를 넘어 정치 공동체를 지향하는 EU의 변화를 토대로 여타 권역별 지역 통합 기구들이 변화를 모색함으로써 지역 통합의 심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 통합 기구 간 동질성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집합적 활동 범위를 국가에서 지역 통합 기구로 확대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 의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 통합 기구 중에 EU를 특별히 또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각주에 클라우스 오페가 저술한 덫에 걸린 유럽이란 책을 요약해서 각주에 실어보았는데요. 현재 EU가 여타 지역 통합 기구들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영국의 브렉시트나 난민 문제, 경제 위기 등으로 현재 여러 가지 한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러한 한계점을 지적을 하고 EU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서술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초국가적 정치 통합체 수립을 위한 유엔의 변화 방향인데요. 유엔의 현 체제는 앞서 언급한 미국의 연방화 과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13개 공화국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후 연합회의란 이름하의 느슨한 연대는 오늘날 국가연합에 준하는 형태로 연방헌법이 제정되기까지 동맹체제에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현재 유엔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점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초기 미국이 겪었던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바로 연합이 주권을 지닌 13개 나라의 단순한 동맹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엔은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고 그동안 유엔의 역할을 보충해왔던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 감소와 맞물려 국제사회는 인류가 직면한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보다 힘과 영향력을 가진 초국가적 권위체의 수립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지역 통합 기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체제로서의 글로벌 초국가적 정치 통합체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초국가적 정치 통합체의 실현에 초점을 두고 유엔의 기존 문제점 해결 및 역할과 변화 방향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엔은 안보리 구성 및 재정과 조직 등에 있어서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요. 그래도 그동안 소규모 평화유지 활동, 인도주의적 지원, 선거 감시 등에서 성공적인 활동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초국가적 정치 통합체 수립을 위한 새로운 대체기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의 유엔을 장래에 만들어질 글로벌 초국가적 정치 통합체의 연방정부이자 향후 그런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할 현재의 핵심 기구로 삼는 것이 일단은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엔은 글로벌 초국가적 정치 통합체의 수립 과정에서 변화의 객체가 되는 것은 물론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EU가 정치적 동맹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EU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클라우스 오페의 주장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EU를 모델로 설립된
아프리카 연합이나 유라시아 경제 연합, 또 아세안 공동체는 물론 세계의 많은 지역 통합 기구들이 경제 공동체로서의 한계를 넘어 정치 공동체를 지향하는 EU의 변화를 토대로 변화를 모색하게 만들 것입니다. 현재 EU 내 문제 해결을 위한 EU의 이런 정치 통합체로의 변화가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초국가적 정치 통합체의 기본 구성 단위로서의 지역 통합기구 구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엔은 EU의 이런 변화를 글로벌 초국가적 정치 통합체의 수립을 위한 선도적 과정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EU의 성공적인 변화 후에 여타 세계의 나라들이나 지역 통합기구들이 EU처럼 정치 공동체로까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적인 여론 형성과 그 실천을 주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계 나라들이 EU처럼 지역별 연방정부나 지역통합기구를 통해 대표될 수 있다면 유엔 역시 현재와 같은 국가연합의 수준에서 세계 연방정부, 즉 글로벌 초국가적 정치 통합체로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그것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본 연구는 제목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글로벌 초국가적 정치 통합체에 대한 필자의 포괄적 구성으로 연방의 구성이나 조직화 방안 등에 있어서는 자칫 구체성이 결여된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연방주의와 국제기구에 관해 국내 문헌 중심 자료들을 주로 사용했기에 만약에 또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폭넓은 해외 문헌과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상세한 분석, 그리고 특히 국내 주재 대상안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같은 질적 연구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연구자들이 기피하는 거시적 주제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미 연방제도와 공공선택론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지역통합기구를 회원국으로 하는 글로벌 초국가적 정치 통합체 수립이라는 구상은 지나친 낙천주의나 단순한 몽상으로 치부되던 기존 세계 연방이나 세계 정부에 관한 주장들이 있어 그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인 중요한 진전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